엄마는 왜 이제 와서 자기 인생 찾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지금껏 나는 뭐였는데? 너한테 다 줬잖아. 내 청춘도, 내 시간도. 근데 너는 단 한 번도 날 사람으로 안 봤어. 엄마가 없던 게 더 편했어요. 그냥 돌아오지 말지 그랬어요. 그래. 너한텐 내가 밥 해주는 기계였지. 엄마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였다고.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날 외면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나를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죠. 지금 해옥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해옥이야. 조선 후기 지금으로 치면 전라남도 구례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 산으로 둘러싸여서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로 잠을 설칠 정도야. 그 마을에서도 나는 마을 끝 몇 따로 지어진 초가집에서 살고 있어. 사람들은 날 젊은 과부라 불렀지만 이젠 나이도 들어 그냥 해옥 아지매라 부르지. 남편은 준호 아빠는 내가 23세 아이 낳자마자 살기 위해서라며 한양으로 갔어.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도 오고 쌀도 보내주더니 2해가 지나고 나선 소식이 뚝 끊겼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아니면 새 살림을 차린 건지 묻고 싶지만 물을 수도 없어. 조선 여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든 일인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 아들 준호는 지금 16살이야. 키도 훌쩍 커서 이젠 내 어깨를 훌쩍 넘겼고 목소리도 굵어졌어. 그런데 이상해. 몸은 커졌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느낌이야. 어릴 때는 나 없으면 잠도 못 자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해. 방에 틀어박혀 책만 보거나 마을 어귀에서 놀다가 밤늦게야 들어오고 혹시 어디 나쁜 길로 빠질까봐 걱정도 되지만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니 더는 묻지도 못해.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 우리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 있었거든. 오랜만에 내가 정성껏 묵도 만들고 들깨로 전도 부치고 해서 준호야. 오늘은 나랑 장터 같이 가자 하고 말했어. 예전 같았으면 눈을 반짝이며 따라 나섰을 텐데 준호는 눈길도 안 주고 귀찮아요.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 문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 그날 장터에 혼자 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 마을 아주머니들이 준호는 얻지 않았어요? 물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자꾸만 무너졌어. 그래도 엄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 말은 안 해도 투정은 부려도 아프면 뛰쳐나가 약 구해오고 배고프면 없는 살림 쥐어짜서라도 밥 해주게 돼. 난 지금도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아들 먹이 쌀 씻고 저녁이면 남은 김치에 들기름 살짝 둘러 된장찌개 끓여. 아들이 먹든 안 먹든 난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사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의지하게 만든 걸까? 아니면 너무 혼자서 참았던 걸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 마을에선 다들 조용한 성격인 줄 아는데 사실 속은 늘 시끄러워. 내가 살아온 16해가 고요한 산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은 늘 바람 불고 눈 내리고 있었거든. 요즘은 밤이면 혼잣말을 해. 준호야, 너도 언젠간 알게 되겠지. 내가 너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난 그냥 이 자리에서 묵묵히 밥 짓고 바느질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해는 조선 순조 17년 음력 3월이었어. 눈이 녹고 들판엔 냉이랑 달래가 올라오고 마을 앞 개울물도 제법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지. 난 그때 결심했어. 더 이상 준호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바느질로 모은 쌀 되팔퍼 마을 아주머니들한테서 받은 품삯을 차곡차곡 모아 작은 보퉁이를 하나 만들었지. 한양으로 가는 길은 내가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길이었어. 마을 밖으로 나간 것도 처음이었고 겁도 났지만 속이 뻥 뚫린 기분도 있었어. 더 이상 혼자 방 안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세상 구경도 하고 내 젊은 날 놓쳤던 것들을 한 번쯤 되찾아보고 싶었거든. 같은 마을에서 과부로 사는 연분홍 아줌마가 말했지. 혜옥 씨, 한양 가는 거 진짜야? 그 험한 길을. 그래도 가보고 싶어. 더 늙기 전에 내 발로 세상 한번 밟아봐야지. 애는 어쩌고. 준호야. 이제 걔도 다 컸잖아. 나 지도 살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을 떠나는 날 새벽까지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망설였어. 혹시 아이가 일어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진 않을까 하고. 근데 끝내 문은 안 열리더라. 그렇게 난 연분홍 아줌마랑 마을 뒷산 건너 마을에서 온 김씨 아주머니랑 셋이서 이른 새벽발을 맞춰 한양을 향했어. 열흘 넘는 길이었고 중간에 전주, 공주, 수원 같은 고을들을 지나며 하룻밤씩 신세를 졌지. 길에서 들은 얘기들이 재밌었어. 어떤 아주머니는 한양에서 1,000조각 사다 다시 시골에서 팔면 배로 남는다는 말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돈 좀 생기면 집 안뜰에 장독대 새로 드리고 싶다며 설레어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겼지.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날은 음력 4월 5일. 종로 쪽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좌판엔 색색의 비녀, 놀이개, 비단 한복들이 쫙 늘어섰고 그 냄새며 소리며 눈이 핑 돌더라. 어떤 가게 앞에서는 연주까지 들리고 또 한쪽에선 줄 선 사람들이 음식 사 먹고 있었어. 이게 다 진짜야? 나 꿈꾸는 거 아냐? 근데 한 손 꼭 쥐고 있던 내 보따리를 열어보니 돈이 너무 적더라. 바느질로 모은 그 푼돈으론 한복 하나는커녕 시장 안떡 한 접시도 사 먹기 어려웠어. 그때 옆에서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지. 혜옥 씨, 우리 그냥 대궐 근처 가서 바느질 일자리 알아보는 게 낫겠어. 그러게. 괜히 와서 눈만 높아지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 그날 저녁 숙소 겸 장터 외곽에 있는 여관방에서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연분홍 아줌마가 말을 꺼냈어. 나 오늘 어떤 양반댁 앞에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날 위아래로 훑더니 너무 늙었네라며 비웃더라.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속이 뒤집히지. 혜옥 씨는 뭐라도 배워. 바느질이라도 보여줘야 뽑아주지. 우린 그냥 여자일 뿐이잖아.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박히더라. 내가 가진 건 바느질 뿐이었고 그나마도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거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눈이 자꾸 떠졌어. 한양이란 곳은 나 같은 시골 여자에겐 너무 크고 너무 반짝이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지. 그래도 난 생각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집에서 기다리기만 했으면 평생 이 거리, 이 공기, 이 냄새도 못 느꼈겠지. 한양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 그날은 종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 평소보다 인파가 덜한 북촌 골목 쪽으로 일을 구하러 나간 날이었지. 바느질을 맡기려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허탕만 치고 기운도 빠지고 발도 아파서 그냥 골목 벽에 앉아 쉬고 있었어. 그때였어. 누군가 바쁘게 지나가다 떨어뜨렸는지 내 발 앞에 작고 단정한 비단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상하게 눈길이 안 떨어졌어. 조심스레 주워서 열어봤더니 그 안엔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 수북했지. 은전이 몇 냥이고 안쪽엔 뭔가 붉은 천에 쌓인 귀한 물건도 들어있었어. 손이 떨리더라. 이 돈이면 최소한 올겨울 연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아니지 혜호가,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 내 속에서 자꾸 두 목소리가 싸우는 거야. 정말 솔직히 말하면 순간 눈이 흔들렸어. 그 돈이면 옷도 사고 방도 빌리고 준호에게 뭐라도 사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어릴 적 어머니가 하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 혜옥아, 사람은 가난해도 손은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도 도와주지.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돌려 골목골목 다니기 시작했어. 누구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물어보며 종일 북촌부터 인사동까지 발이 퉁퉁 붓도록 걸었어. 그러다 저녁 무렵 광화문 근처의 작은 다리 아래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뒤지고 있더라.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 나는 조심히 다가가 물었지. 저기요.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리셨나요? 그 사람이 고개를 헉 들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네? 혹시 지갑을 보셨어요? 나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비단 지갑을 꺼내 그 사람 앞에 내밀었어. 이게 혹시 당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 눈이 커지면서 거의 울먹이듯 말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까지만 하고 나서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고 너무 오래 걸어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아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죄송해요. 조금만 앉아 있을게요. 그 사람이 당황하며 나를 부축했지만 이미 내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눈을 떴을 땐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 바람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내가 평소 자던 초가집과는 너무 다른 푹신한 이불과 따뜻한 온돌방이었어. 머리가 띵했지만 몸은 꽤 편안했지. 그제야 내가 쓰러졌다는 게 기억났어. 그리고 그 지갑을 돌려준 그 청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그 청년이 들어왔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사람 이름은 가영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집안의 차남이었어.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다. 이틀째 안 일어나셔서 걱정 많았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저희 집이에요. 근처 의원 불러서 진맥 받으셨고요. 많이 화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가영이 손으로 막았어. 괜찮으니까 좀 더 쉬세요. 그날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은혜 꼭 갚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어떤 여인이 방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어. 얼굴이 환하고 눈매가 닮은 걸 보니 가영이랑 남매 같았어.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 안녕하세요. 저는 갑이라고 해요. 제 오빠가 많이 감자해하고 있어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그 순간 배가 꼬르륵 울렸고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가비는 내 손을 잡고 부엌 쪽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나는 내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정갈한 밥상을 받았지. 나물 반찬이 몇 가지나 되고 미역국은 깊은 맛이 났어. 이런 밥상을 나는 생일에도 못 받아봤는데. 가비가 웃으며 말했지. 여기선 별거 아니에요. 혜옥 어머님은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조금만 마음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쪽이 울컥하더라. 그동안 누가 나한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지. 며칠 후 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집안을 정리하던 가비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 그러던 중 가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조금 격해졌어. 가영 씨, 근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고향에선 그냥 과부일 뿐이에요. 혜옥 어머님은 제게 큰 은인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가진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진 사람의 여유에서 나오는 말 아닐까요? 나는 매 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세상이 아직은 따뜻한 겁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어. 머리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가슴은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거든. 며칠 뒤 가영과 가비는 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 혹시 이 집에서 바느질 일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집안 살림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필요하신 만큼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양을 떠날 생각이 없어졌어. 집에서 준호 눈치만 보며 살던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밥 한 끼에 처음으로 나도 소중한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 그해 음력 5월
한양의 초여름 바람은 생각보다 서늘했어. 비가 잦고 해가 나도 공기 끝엔 습기가 묻어 있었지. 가비가 그날따라 부엌일도 안 하고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말했어. 혜옥 어머님, 오늘 저녁엔 아버지 좀 뵈실래요? 내가 왜? 난 괜히 불편한데. 아버지가 직접 뵈기하시겠다 했어요. 오빠도 저도 어머님이 더 오래 이 집에 계셨으면 하거든요. 나는 머뭇거리다 결국 수긍했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평생 양반 앞에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는 내가 이 집안 가장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저녁 무렵 가비의 안내로 안채 깊숙한 사랑채로 들어갔어. 그 방 안엔 등잔불 하나, 책상 위에 차 한 잔, 그리고 거기 가택이라는 중후한 인상의 사내가 앉아 있었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빛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어. 앉으시죠. 편히 하세요. 여기선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찡했어. 가족이란 단어가 나한텐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단어였거든. 제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격을 증명하는데 꼭 피를 나눠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의 말엔 힘이 있었지만 억지스럽지 않았어. 그 후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 가택은 오랜 시간 벼슬에 몸담았다가 몇 해 전 부인을 병으로 잃고 지금은 조용히 집안일을 돌보며 지낸다고 했어. 말끝마다 조심스럽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지. 이야기 중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왜 저를 이렇게 편히 대해주시는지. 솔직히 좀 낯설어요. 저도 혜옥 씨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어요.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엔 너무 과분해요. 저 그냥 시골 과부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 적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게 더 대단하지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느낌이었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사랑채 앞을 지나며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 며칠 뒤 가비가 내 표정을 보고 묻더라. 어머님, 혹시 마음에 두신 분 생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달아오르세요? 가비야, 그분은 너희 아버지잖아. 난 그런 마음 가져선 안 되지 않겠니? 가비가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 어머님이 행복해지시는 게 저랑 오빠가 바라는 전부예요. 지금껏 너무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젠 좀 어머님 자신을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누구도 내 마음을 허락해준 적 없었는데 이 집의 딸이 먼저 내 손을 잡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못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안방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 감정이 과연 죄일까? 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느끼는 게 나쁜 것. 세상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 그날은 음력 6월 초였세. 한양의 장막비가 유난히 길게 내리던 시기였어. 집 앞마루에도 습기가 차고 창호지엔 물방울이 스며들었지. 그날 밤 가택 대감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사랑채로 향했어. 창문 너머로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는 조용한 대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그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말없이 차를 따라주었고 한참을 침묵한 뒤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 혜원 씨, 내가 너무 늦게 고백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대감님, 그 말은 너무 무겁고 저 같은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 과부로 살아온 세월이 몸에 배어 누군가의 마음을 받는 것도 낯설고 두려웠거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나를 낮게 보지 않았어. 나를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여자로서 바라봐준 사람이었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마음속 오래된 외로움과 허기가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꼈지.
이건 그 어떤 풍요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어. 며칠 후 나는 한양을 잠시 떠나 고향 마을로 내려갔어. 준호에게 직접 내 결심을 말하고 싶었거든. 그러나 집에 도착한 날, 준호는 마당에서 땔감을 정리하며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 준호야, 나 잠시 한양에 다녀왔었어. 할 얘기가 있어. 알아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긴 했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야. 그래서요? 이제 와서? 왜 이제야 엄마 인생을 찾겠다고 해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넌 정말 모르는구나.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난 그냥 엄마가 없던 게 더 편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어. 분노보다 슬픔이 컸지.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견뎌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 그날 밤 나는 짐을 다시 싸며 혼잣말을 했어.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나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고 사랑채 앞에서 기다리던 가택이 나를 보며 웃었어. 우리는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지도 누구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지만 서로를 받아들였어. 장담그는 날엔 함께 장독을 닦고 비 오는 날엔 함께 연꽃이 핀 연못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지. 이름 없는 관계였지만 그 속엔 따뜻한 존중과 진심이 있었어. 지금 나는 더 이상 과부로 불리지 않아. 나는 해옥이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여자야. 한양 북촌의 작은 집. 가택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가비와 함께 술을 놓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가끔 준호 생각이 나기도 해. 처음엔 그 아이가 미웠어. 나를 그렇게 단칼에 자른 말들.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 아이는 나처럼 외로웠고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그 아이에게 엄마는 늘 모든 걸 주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그 아이가 내 삶을 돌아보며 엄마도 결국 자기 삶을 찾았구나 하고 생각해줬으면 해. 오늘도 한양거리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나는 그 속을 천천히 걷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살며시 옷깃을 스쳐갈 즈음 나는 저잣거리의 한쪽에서 따뜻한 떡을 사들고 가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해옥.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첫 장을 펼친 것 같아.